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위기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뒤숭숭한 상황. 잠시 후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복구 작업이죠.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만 남은 복구 현장 잠시 후 취재기자와 둘러보겠습니다. 네, 비 오는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에 내리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다시 밤부터 강해져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청 지역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빗줄기는 오전보다 가늘어진 상태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하천을 보면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 걸려있는 수풀들을 통해 얼마나 하천물이 불어났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됐던 하상도로에도 물은 빠졌지만 진흙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호우특보는 충청 전 지역에 발효되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은 보령과 금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진천 등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충청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대전입니다. 오전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장동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150mm를 넘었습니다.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전소방본부에서는 19건의 소방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물이 차올라 집안에 있던 노부부를 소방관들이 대피시켰고 지하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로 배수 지원 작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남에서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진 건 34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세종 장군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한때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충청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비 오는 지역을 연결하다 보니까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침수됐던 지역들 중심으로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준엽 기자 지금 잠수교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신림동 주택가 사고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이번 폭우로 변을 당한 가족이 살던 주택 골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제 내린 폭우 피해 흔적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으로 싱크홀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지난 폭우 당시 집안이 약화하면서 구멍이 생긴 건데 지금은 상당 부분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반대편을 보시면은 제 뒤로 주택 앞에 내놓은 젖은 가구들과 집기류 또 가전 제품들도 보이실 텐데요. 모두 지난 폭우 피해로 인해서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가뜩이나 수해에 취약하다 보니 일대가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는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태고요. 군 병력도 200여 명이 지원을 나와 물을 빼고 짐을 옮기는 등 돕고 있는데 워낙 폭우 피해를 본 가구가 많다 보니 복구의 시간이 꽤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침수 피해로 신고된 가구만 780여 가구에 달하는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민들은 각 주민센터나 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해 있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이 관할 구청에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바로 인근 반지하주택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30만이 넘는 가구가 이렇게 지하에 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폭우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그쳤는데 이준엽 기자, 잠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잠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뒤에 보이시는 표지판에 용산 글씨만 간신히 보였는데요. 지금은 반포 한강공원 올림픽대로 이제 글씨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밤사이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팔당댐은 초당 12,000톤씩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수교는 전면 통제 수위 6.5m는 넘겼지만 아침 9.7m에서 지금은 9m대까지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어젯밤부터 줄곧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운행이 금지됐고요. 항변북로는 마포대교나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단방향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도 침수로 통행이 막힌 데가 많은데요. 노들로는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와 양화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양방향 통제고요. 양재철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까지 양방향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도로가 침수된 신사나 자양 중앙을 비롯한 나들목 15곳이 무더기 운행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다 침수됐던 차량이 방치됐거나 일부 도로 복구 작업도 벌어진 영향으로 서울 도로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도심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2km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퇴근길까지 정체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정상화됐고 서울시가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늘린 만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수해 복구 현장 살펴봤습니다. 정인용, 이준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3단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에 3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인명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9명입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산사태 등으로 토사에 매몰되고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집계치보다 1명 늘어서 7명이 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15살 여학생이 귀가 중에 집 근처 하천이 범람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앞서 그제도 하천 범람으로 실종되거나 지하 상가 등에 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실종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침수 피해와 이재민 규모도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 등에서 주택과 상가 2,67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모두 6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앞서 서울시에서 자체 집계한 이재민 규모는 800여 명으로 더 많아서 행정안전부의 최종 이재민 집계 규모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지하철 선로 침수가 10건 발생했고 철도 피해는 6건입니다. 정부는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중대본 3단계를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시설물 피해 복구와 이재민 거주지 마련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해 발생 지역에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통해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이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조리 전후와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씻고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충분히 가열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연말까지 수해 차량의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세차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렌터카 이용 시 최장 10일간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코리아차도 9월까지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유상 수리할 경우 공임의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10월 말까지 전국의 수해 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기록적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수도권 전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초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라서 복구 작업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회 일부 송재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보도한 것처럼 지금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던 만큼 비가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피해가 여전합니다. 먼저 지금 YTN 취재진이 나가 있는 곳들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다고요? 네, 경기 광주시 남한산 성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115년 만에 말씀하셨듯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바로 다음 날 저희 YTN도 제보를 받고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취재를 해서 보도로 전했던 곳 중 하나인데요. 예.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일대에 보시다시피 산사태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예. 흙무더기가 도로 곳곳을 덮치면서 돌무더기와 나무더미에 그야말로 덮여버린 상황이었는데요. 말하자면 마을 전체가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마을 초입에 있는 도로 한 곳은 임시로 복구해서 네. 절대적인 고립 상황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특히 마을 한중간에서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심각했던 건봉리 일대 거주자들은 지금까지 통신과 전기,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긴 상황이라고 네. 입을 모으더라고요. 사실상은 고립된 상태가 만 하루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쏟아진 토사와 잔해 차량과 주택도 곳곳이 부서진 상황이라 복구가 시급한데 예. 사실 복구도 좀 난항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대부분이 이제 한 곳만 임시 복구가 됐다 예. 보니까 대부분 도로는 막혀 있고 저희 취재진 진입도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위해서는 사실 대규모 인력 작업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전기 복구는 물론이고 대부분 복구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선 무엇보다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도로 수습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복구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의 희생자들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샀는데 반지하 주택 등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나왔잖아요. 그 현장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역시 현장에 지금 YTN 취재진이 가 있는데요. 반지하 집들이 몰린 신림동 주택가는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군 병력까지 현장에 투입돼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골목은 주택마다 밖에 내놓은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 집기류들로 사실 잔해들이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예. 사실 현장은 아직도 조금은 혼란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네.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서 반지하 주택 몇 곳을 실제로 가보니까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집들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당시에 이런 걸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상에서 창문을 깨서 반지하 집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극적으로 구조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간신히 얼굴만 내밀고 있던 상황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소리를 치다 보니 구급대원들이 머리를 잡아당겨서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됐던 경우였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사실 반지하 집에서는 침수가 됐을 때 구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구조 옆에서 지켜보던 주민들도 구조하기 정말 어려운 현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입을 모으더라고요. 실제로 일가족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던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도 1m가 채 되지 않는 이제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제 드러나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걸로 소식이 전해지며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동작구 상도동에서 이제 숨진 반지하 거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반지하 주택 이 자체 이제 구조 시설 구조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폭우에 취약한 이제 취약계층들을 위한 긴급 피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YTN 취재진이 가 있는 현장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취재진이 미처 가지 못한 곳에서는 시청자들이 보낸 그 제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보 영상들이 잇따르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비가 잦아든 상황이지만 사실 피해 영상 제보는 제가 이제 보도국 3층에 내려가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젯밤까지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남부 지역 영상을 먼저 모아봤는데요. 네.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염종문 씨가 오늘 오후 직접 운전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경기 남부 정확히는 경기 양편 강화면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인데 네. 처음 시작 때 보셨다시피 싱크홀 아닌가, 이렇게 땅거짐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도로가 크게 무너진 상황을 볼 수 있었고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잔해들이 가득한 그야말로 좀 엉망진창이 된 모습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들도 간신히 다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로가 아예 무너져 내려서 통제선이 처진 모습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져 내린 모습도 사진으로 추가로 보내주셨고요. 예. 이게 쓰러진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 이런 사실은 좀 비참한 상황까지도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우에 휩쓸린 차량이 개울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면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촬영된 경기 남부 쪽의 영상입니다. 네. 도로가 푹푹 꺼져 있는 게 보이는데 조각난 도로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서 아수라장인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게 제가 이제 제보자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네. 여쭤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게 뭐 개울이 원래 흘렀던 그러니까요. 곳이나 아니면 뭐 하천이 주변에 있나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전혀 평범한 주택가 빌라촌이라고 합니다. 이 쏟아져 내려오는 게 지금 다 빗물인 거고요. 예. 예. 아직도 그러니까 뒷산에서 빗물이 흘러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비는 하고 그쳤는데 뒷산에서 남아있던 빗물이 지금 쏟아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촬영된 예. 거니까 사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이제 계속 비가 오던 상황은 아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빗물이 아직도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사실 주민들이 통행에 좀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위험해 보이고요.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면요. 다음은 저수지 뚝이 무너진 영상인데요. 이거 역시 경기도 양평 농가 일대의 모습입니다. 예. 네,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논밭으로 물이 넘쳐 흐른 상황인데 실제 재산상의 피해도 지금 난 상황입니다. 네. 고추밭 등 이제 주변 농가로 물이 넘쳐 흐르면서 농민들은 뭐 이 피해를 어떻게 하냐, 추석 대목이 바로 앞인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예. 토로했었고요. 다음 영상 보면 서울에서도 제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익숙하실 텐데요. 신도림역 일대에서 네. 이제 출근하면서 제보자님이 찍어주신 영상인데 안양천 모습입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산책로가 잠긴 건 물론이고요. 나무들도 대부분 가지 일부분만 보이는데 저는 키가 작은 나무들만 있어서 저렇게 가지 윗부분만 보이나 했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 나무 하나를 보면 원래 나무들은 대부분 저 정도 높이였고 이 작아 보이는 나무들은 이제 휩쓸려서 쓰러진 나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른 유속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아직도 피해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예, 이게 참 영상들 보니까 원래 모습이 어땠을지 모를 정도로 예. 많이 좀 혼란스럽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피해가 많았던 만큼 복구 작업에 난항을 겪는 사례도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 복구와 관련해서도 들어온 영상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게 피해 당시 현장, 피해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복구가 어렵다, 막막하다 하는 제보 역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역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들어왔는데요. 네. 제보자 유동권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에 있는 건물 1층 모습을 찍어주셨습니다. 예. 물이 아직도 차박차박하게 빗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진흙 같은 잔해들도 여전한 모습이죠. 작업자들이 이제 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옆에 보면 방금 보시다시피 이 책상과 나무 같은 집기들이 가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하 1층에만 10개 업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지상 1층에도 사무실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에는 1층 사무실들까지도 빗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압기가 하필 지하에 딱 있어서 당일 밤 10시 반부터 전기가 끊겼고 네. 이곳 역시도 아직까지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복구가 언제 되는지 시청에 직접 가서
이제 제보자님이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시청에서 돌아온 답은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이런 답이 돌아오면서 당장 재정 이제 해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보상은 어찌 받아야 될지 한 막막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보를 통해서 지금 생생한 현장 보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위험한 곳이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어서 정확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피해 제보를 전하면서 추가 피해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하게 저희가 방송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는 뉴스는 YTN 또는 제보는 YTN을 검색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카카오톡 보내듯이 영상과 사진도 그대로 보내실 수 있고요. 어려우시다면 전화 제보도 가능합니다. 02398-8282 또는 858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영상을 찍으실 때 너무 가까이 가시거나 피해 현장에 이제 황급히 대피를 먼저 하셔야 될 때 찍으시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무엇보다 유의해 하셔야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 송재인 기자와 비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죄송하다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 신속 지급 제도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대응 부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수해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긴급 지원에 나서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금을 우선 주는 신속 지급 제도 등 금융 지원책도 논의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가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 지역에는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수해 예방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서울 구룡마을에 있는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 금액 등이 너무 미약하다며 시급한 주거 편의 제공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컨트롤 타워인 국가 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 소송을 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전자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 지도부가 당원 당규를 어긴 채 현 최고위를 해체하고 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공식 행보는 자제하는 대신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자신의 공식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비대위원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대해선 그럴 거면 차라리 선관위를 구성하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 보좌역 이런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입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부터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내일부터는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온라인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강원과 대구,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이 투표를 마쳤는데 여기에선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저녁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 측은 SNS를 통해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의 경찰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새 정부 들어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시행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로막힌 선거와 공직자 범죄 일부에 대한 수사를 열어주고 범죄 금액으로 나뉜 수사 개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 작업에 분주합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총력 대응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의 일부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으로 제한한 것을 하위 시행령으로 마구 풀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 수사 확대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부패 범죄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후보자 등 매수죄와 공직자의 직권 남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시행령에서는 선거,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부패 범죄 등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또 현행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가 가려지는 조항 역시 개정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은 뇌물은 4급 아래 공무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사기와 횡령, 배임은 5억 원 이상, 마약 밀수는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단순히 금액으로만 직접 수사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 떠넘기기 등 일선의 혼란과 국민 피해가 크다는 점이 개정 추진 배경입니다. 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의 기준인 직접 관련성을 명확하게 손을 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시행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은 법을 거스르는 직접 수사 확대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철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지시했지만 이른바 자택 전화 지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치권 다양한 소식,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오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앞서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하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 한다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라고 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는 말이 사과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요? 왜 그걸 또 굳이 사과는 아니라고 또 해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깊은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뭐 자연재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막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총체적인 어떤 그 사과의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사과는 아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또 사과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거는 또 이유가 뭐 마땅치 않습니다. 점점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에 그 윤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면서 전화로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폰트롤 타워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이런 민감한 문제는 혼자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지금 전혀 뭐 보고도 받지 못하고 지시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난이 뭐 좀 더 크게 뭐 엄청나게 막 그 대통령의 컨트롤 타워가 안 됐기 때문에 위기가 커졌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자택에도 여러 가지 상황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자택에서 보고받고 뭐 지시하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실 나와서 거기서 보고받고 지시한 것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면 재난이 잘 컨트롤이 되고 지시가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런 때는 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없을지 몰라도 저렇게 앉아서 노란 옷 입고 앉아서 대통령이 좌정하고 어떤 상황을 그래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실체보다도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비이성적인 뭐 국민 정서라 하더라도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고 어부가 바다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선장은 그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한 것이 아무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런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황실에 정의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퇴근길에 이미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 퇴근길에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더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다면 퇴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무적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국가 총책임자가 상황실에 앉아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집으로 그냥 간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아까 얘기한 뭐 시민사회수석이나 퇴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대통령님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긴급 상황 대응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예, 그런 아쉬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바제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뭐 이전 청와대 출신 인사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다시 대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디로 또 이동을 못하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고 해명했거든요. 이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다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이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뭐 상황실에 정치 안 했다고 해서 뭐 재난이 더 커졌다거나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뭐 키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길에 그런 상황을 봤으면 바로 차를 돌려서 상황실로 갔어야 한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란 게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참모들이 그것은 대통령님 이런 때는 좀 상황실에 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적, 홍보적 이런 저 보좌 기능이 조금 아쉽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런 때는 대통령이 한 정위치에서 국가적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국민 정서상에서도 현장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열렸는데 교육부 차관에게 건넨 쪽지가 또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건 교육부 차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 경질이 된 게 바로 저런 문제잖아요.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경질했다고 하는 것은 뭐 사퇴든 경질이든 뭐 경질성 사퇴지만 경질했다고 하는 것은 저걸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제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갈 정도면 노련한 관료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관 스스로도 굳이 뭐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무슨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차관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이 충분히 판단해서 의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불필요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관이 저런 데에서 학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쪽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일 수 있어요. 일환일 수는 대통령실과 내각이 밀접하게 소통해야죠. 사실은 이번에 그 파동 난 것도 학제 개편 파동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조정 조율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뭐 전문가로서 알았겠습니까? 내용을? 그걸 불쑥 보고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전에 보고 내용도
그 내각과 교육부와 대통령에서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좋은데 예. 저렇게 불필요한 쪽지를 보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대표직 자동해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으로 벼랑 끝 전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예.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판단의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절차를 밟기 위해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그걸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법적 대응까지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예.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뭐 13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예.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처분 신청했으면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든지 가처분 신청 한 달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왜 13일 날 이번 토요일이죠. 미뤘을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그런 의중 아니겠는가. 예. 나한테 뭔가 좀 국민의힘 측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뭔가 협상을 좀 나한테 좀 제의하시오라는 그런 쪽 아니겠는가 싶어서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풀리는 것보다는 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사안이고 그런 좀 여유가 좀 룸 이런 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처분 신청 오늘 내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내일이나 모레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지켜보고 나서 13일 날 기자회견 할 것 아니냐 혹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그 상황 다 지켜보고 나서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긴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그 보통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이라도 서로 양측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판인데 2020년 12월 16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날. 그런데 한 차례 그 재판이 열렸고 공방이 벌어졌고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8일 만이죠. 24일 날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그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일각의 추측성 보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3일 날 회견을 잡은 것도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뭐 그런 것도 보고 나도 정치적 어떤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 정치적 타협을 좀 노리려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가처분 신청은 오늘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얘기죠. 이건 정말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도 판사가 직접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원칙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당 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만 그래도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걸 열어 가지고 당헌도 개정을 하고 바꾸고 해서 나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치적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고 더더군다나 나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노력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의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준석 대표도 그 만남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응해야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각 접촉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을 평가하고요. 이전에도 조영 의원이라든지 뭐 당내 그 중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와 또 이른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이런 쪽에서
서로 신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예. 이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어떤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정치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노력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 당연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여당 대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만남을 기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치 선배,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뜻대로 안 될 때는 한 걸음 물러나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하시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다?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내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기대를 좀 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뜻대로 안 될 때는 한 걸로 물러나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는데 이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준석 대표가 기대하는 카드가 있긴 있겠죠. 예.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할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1월 이후에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풀립니다. 6개월이 지나는 거죠. 예. 그러면 6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월까지 안 가고 예. 올해 안에 비대위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해버린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출마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 조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1월까지 1월 8일인가가 아마 이제 그 징계 시한이죠. 징계가 끝나죠. 예. 1월 8일 이후에까지 비대위를 하고 예. 전당대회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이른바 지금 현재 주류를 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 이준석 대표의 명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짧게 비대위 할 거면 전당대회 그 선관위 꾸리지 비대위 꾸렸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발언에서는 올해 안에보다는 내년까지 이어질 건 아니냐 이런 추측들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의 말도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9월 달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예산국회잖아요. 12월까지 지나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전당대회 한다고 막 해버리면 예산이나 이런 심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지나고 그러면 1월 초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하고 1월 8일까지니까 그리고 비대위 그 이후에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은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를 추진하고 또 어떤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에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게 하기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대위고 하나만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결국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전당대회 좀 비대위 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말이죠. 예전에 한번 무슨 프로에서인가 제가 MC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하실 때 여야 양측이 나와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시는데 조영 의원이 그때 이제 간사였어요. 교육위원회 간사.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땀을 뻘뻘 토론 중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고 하는데도 그 말을 계속 해명을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영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전체를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여러 가지 난맥상 지금 얽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측, 주류가 바라는 측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데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뭐 한 3일 정도 동안에 어떤 또 묘책이 나올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비판 목소리 냈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 출신이어서 친 이준석계로 통하는 인물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글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당에서 쓴 소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품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뭐 이준석을 고립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얘기가 저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박민영 대변인이 그동안 이준석계였는데 이준석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청년들을 많이 발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30대 장관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됐죠. 대통령실에 봐도 이렇게 썩 젊은 얼굴이 눈에 띄지 않고 그런데 대변인을 쓰겠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그동안 그래도 박민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좀 소위 말하는 쓴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어떤 기조를 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에게도 여론을 직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었지 이준석 대표 대변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대변인이 가든 무슨 뭐 이준석 대표를 배신했다니 하는 소리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한창인데 분위기가 어대명이었다가 확대명이었다가 지금 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무튼 예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고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대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고요. 뭐 흥행의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흥행의 뭐 특별한 변수가 될 만한 건 애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한 게 뭐 박용진,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의 단일화인데 단일화가 주목을 받으려면 단일화했을 때 1위 후보와 뭔가 좀 뭐 겨뤄볼 수 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뭐 역전될 가능성이 이렇게 해야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흥행의 애초부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도 본인들이 지금 상당한 많이 비용도 내고 줍니까 온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뭐 이재명 대선을 흔들 만한 그런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지금 출석 요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뭐 변수라던가 아니면 좀 흔들릴 만한 또 뭐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 보십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저것도 이미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 탄압이다. 그죠? 뭐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 현실화되면 김혜경 씨 소환 그리고 이제 또 어떤 8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재명 후보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것도 변수가 된다면 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로 예정했다가 호우 대처로 연기했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오늘 16일 진행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2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2달째 둔화했습니다. 통계청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93만 5천 명에서 6월 84만 1천 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2달째 감소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입주권이 5억 이상 떨어졌고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52%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끝에 지난 4월 공사가 전면 중단된 둔촌 주공아파트. 교통 요지에 12,0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기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입주권이 1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거래가 2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급락한 것입니다. 급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추가 분담금 우려까지 반영된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공사 중단 여파가 가장 컸을 거고요. 그다음에 둔촌 주공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지금 가격이 지금 한 3, 4억씩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금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비랑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봐요.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추가 부담금과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한 물건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 넘게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도 석 달여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2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김현아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 많이 늘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가 더블링됐던 여파가 이제 피해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확진자는 15만 1천여 명으로 증가폭이 소폭 줄었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2명으로 92일 만에 다시 4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50명으로 늘었는데 위중증 규모는 이달 말까지는 계속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병상 확대로 중환자실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낮은 37.8%를 기록했고 정부도 현재 하루 확진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해 원스톱 의료기관은 목표치의 97%, 병상은 목표보다 10% 더 확보해 놓은 만큼 지속 가능한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표적 방역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방안과 코로나 정신건강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중대본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만 집단 감염이 116건 발생해 2,400여 명이 감염됐는데 피해가 적은 곳은 병실 규모를 줄이거나 환기를 잘했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다인실 내 격벽을 설치하거나 환자 동선을 구분해 추가 집단 감염을 막았지만 피해가 컸던 곳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감염 관리자도 없어 대처도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집중 점검과 더불어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으로 시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 시 우울 위험군은 5배, 자살 생각률은 3배 증가했다며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 백신을 기존의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제보사랭심 반야 (115년) 만에 역대급 폭우, 외신은 서울을 강타한 재해 소식을 전하며 특히 이 반지하에 주목했습니다. 반지하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실은 영화 기생충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직접 보고 오시죠.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좀 놀랐지? 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두 딸과 손녀를 두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할머니 이모 씨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울음을 쏟아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37분 작은 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살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울먹였고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작은 딸은 이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119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 예견된 죽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지대가 낮아서 인근 도림천이 불어나면 폭우 때마다 마을을 돌며 독거노인들을 깨울 정도였다는 것이었죠.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여 가구가 반지하 또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는 한국에서 유독 많은 주거 형태로 주목받았죠.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전문가들은 다시 이번 사고를 돌아보며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고 전 손녀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할미, 기도 많이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였습니다. 모쪼록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지하라는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병입니다. 네, 수도권에는 사흘간 최고 55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잠시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청권에 2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폭우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만 지금 수도권에 최고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많은 비가 내렸던 그날 서울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15년 만에 호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동작구의 경우는 밤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41.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정도의 비는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시간당 50mm의 비만 내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잖아요. 이 강한 폭포수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이었습니다. 총 강우량이 무려 146mm였고요. 경기도 양평 지역이 532.5, 서울 동작구에는 525mm의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잖아요. 지난 8일 하루 동안에만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81.5mm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약 한 달간의 장마 기간 동안에 중부지방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378m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같은 경우에는 546mm고요. 네. 이제 이런 강력한 호우가 충청도에 예고가 돼서 또 걱정인데 모레까지 250mm의 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이 충청도 쪽으로 비구름이 통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보실까요? 예. 네, 현재 이 동서로 길게 만들어진 비구름 이 띠가 충청과 경북 지금 이 중간 지역으로 걸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머물고 있던 정체 전선이 조금 더 남하한 건데요. 지난 밤 사이에 북쪽에 머물던 이 찬 공기가 더 강하게 좀 내려오면서 정체 전선을 더 남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 비구름이 조금 퍼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밤이 되면은 남쪽의 이 더운 공기와 또 북쪽의 찬 공기가 더 만나면서 더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더 좁고 강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전북 북부지방 그리고 경북 북부지방에 이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서는 밤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야행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과 그리고 전라북부 이 지역으로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남부와 경기 남부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금 오늘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은 비구름이 다시 남북으로 조금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의 강우량 또 앞선 예상 강우량만 보면 어디는 양동이로 퍼붓는 모습이고 어디는 폭포수 안에 있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북쪽의 찬 공기 그리고 남쪽의 더운 공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기단 사이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혹시 지난 밤 사이에 조금 좀 선선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에 보기 힘든 이 상층의 찬 공기가 밤 사이 좀 수도권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충청기가 만나는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밤이 되면 이 온도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더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앞으로 비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또 내릴까요? 네, 일단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거는 이 정체전선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전선이 오늘 수도권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충청도 쪽으로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내일은 충청도권의 비가 이 수도권과 그리고 경기 남부, 전남, 경남 지역까지 조금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이 정체전선의 축이 다시 남부지방 쪽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잠깐 비가 그치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이 정체전선이 다소 약화할 가능성이 현재 있어서 잠시 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국지적으로 비는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충청도에 지금 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중부에서 남부로 좀 이동을 하면서 이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창 복구 작업하는 쪽에서는 비가 또 언제 얼마나 내릴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가 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게릴라호우를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지금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체전선을 이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비구름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산사태입니다. 네, 이 중부지방의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현재 발령되고 있는데 지금 산사태 특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색과 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종을 비롯한 뭐 강원도 횡성,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경보 지역의 경우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경우, 그리고 주의보는 약 80% 정도에 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만 조금이라도 쏟아진다 하면 바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럼 무더위는 또 언제 오게 될까요? 네, 앞서 이 서울, 경기 쪽, 수도권 쪽으로 약간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북쪽 상층에 이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 남쪽에 확장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더 강하게 확장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지고 나면 열대야는 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낮 기온도 지금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 기온도 30도에서 33도 사이 정도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 남부에 최고 300mm 이상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시 교동의 한 상가 건물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물론 의자와 테이블 등이 빗물에 잠겨 소방관들이 양수기로 물을 밖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굴착기가 비탈면에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시 상서동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배수관이 역류해 1층이 침수됐습니다. 가재도구로 물을 계속 퍼내지만 바닥에 고인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통이 이게 막혔어 거기가. 갖고 여기 다 들어와서 그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막아서 내려와가지고. 대전시 구암동의 주택에서도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베란다에 물이 들어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봤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 물이 차 있었고 여기 밖에 문을 열고 보니까는 지금 거의 무릎 가까이 넘치기 전에.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는 지하실이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빗물에 잠겼습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입니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하상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증평의 하상도로는 물론 충북 지역의 둔치 주차장 16개소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 수십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8일 홍수 조절을 위해 2년 만에 수문을 연 충주댐도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방류량을 1,500톤에서 2,000톤으로 늘렸습니다. 충청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비로 지반도 많이 약해져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주요 전통시장들도 물에 잠겨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달이 추석 대목인데 미천을 날린 상인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모습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먹통이 된 냉장고, 흙탕물이 베어 못 쓰게 된 가구들과 상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은 사흘 동안 쏟아진 500mm 넘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기름가게입니다. 말린 고추들이 물에 젖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름 짜는 기계 8대도 모두 물을 먹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이쑤시개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가게가 초토화되냐 사람 마음도 초토화됐습니다. 팔려고 떼어온 옷이며 음식 재료 등 장사 미천을 송두리째 날린 게 가장 뼈아픕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역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전통시장 점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엔 물에 잠겼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장 가게를 복구하는 게 급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대목을 준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추석 대비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들의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오늘 오전 11시까지의 집계로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에서 10대 청소년이 귀가하다가 하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면서 어제보다 실종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411세대 600명으로 집계됐는데 서울시 자체 집계를 보면 이재민 수가 840명에 달해 이재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90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8일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로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등 90개 학교에서 침수나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학교 42곳 등 교육시설 44곳이 침수나 토사 유입, 정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경기 40곳, 인천 4곳, 강원과 세종에서도 각각 1개 학교가 비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시가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 5명이 숨졌고 4명이 실종됐으며 주택, 상가 침수가 3,430건, 도로 침수 224건, 산사태 10건 등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 발생 숫자와 침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말까지 수혜 차량의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세차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렌터카 이용 시 최장 열흘간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코리아차도 9월까지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유상 수리할 경우 공임의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돼 한중 관계의 재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장관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조한 데 비해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호텔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 발리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회담이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질 정도로 현안이 많고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객과 원칙에 따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 무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있어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수호에 무게를 둔 데 비해 박 장관은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대화와 함께 이른바 한중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한 산불 정책에 대해선 양측이 상반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고위급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부 중국 매체는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봉쇄 작전에 대한 타이완의 맞불 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4강 가운데 하나인 타이완을 너무 세게 흔들다 보니 중국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육군의 곡사포가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중국의 대대적 봉쇄 훈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실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봉쇄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 대치에 각종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져 양안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China's real intention behind these military exercises is to alter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entire region. 一个中国原则就是对台海现状的清晰界定。违背挑战一个中国原则，就是改变台海现状。 타이완산으로 표시된 수출품들을 중국산으로 바꾸라는 압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천연모래의 타이완 수출은 금지하면서도 타이완산 반도체 수입은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타이완 봉쇄와 원자재를 무기로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도체 수입의 의존적인 약점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엔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칩4에 참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친 군사행동으로 칩4 국가들과 등을 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두려는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Taiwan itself is, among the most impactful economic entities on planet Earth. I mean, it provides something like, 70 to 90% of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s that everybody's iPhone and laptops and everything else. 칩4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이 중국을 옥죄오는 가운데 과도한 타이완 때리기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0년 7월 이후 최고입니다. 체감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류 가격이 4.7%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꺾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온라인 물가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온라인 물가를 집계하는 어도비 디지털 물가지수 DPI가 7월에 전년 동기보다 1% 하락했다고 미 경제 매체 폭스 비즈니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어도비 DPI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3.6%까지 오르는 등 6월까지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구 기온이 평년 기온을 거의 0.5도나 웃돌면서 역대 7월 가운데 손꼽힐 만큼 더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폭염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의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보다 0.5도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7월에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올해 7월이 2019년 7월보다 기온이 조금 낮았고 2016년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미세해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분명한 표시라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WMO는 특히 올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강수량 최저 기록이 깨지는 등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영국 일부 지역도 사상 처음 40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WMO는 지적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서유럽을 굽는 것과 같은 폭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더위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수물 가운데 북한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가 포함돼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익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는 적어도 27통. And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정은 친서를 포함한 백악관 서류들을 가져나갔고 지난 2월 국립문서보관서는 무단 반출이라며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던 연방수사국 FBI가 결국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름다운 우리 집을 FBI가 대거 들이닥쳐 포위하고 점령했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BI와 법무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압수물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회수됐지만 김정은 친서도 여전히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were documents that were classified as classified communications, as well as things like missives between him an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공화당에선 법무부가 정치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엄호에 나섰고, 트럼프는 압수수색 이후 선거 캠페인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in, we will never give up, and we will never ever back down. 이미 다음 대선 출마 뜻을 내비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참에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앞당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16살 주니어 최강 오준성이 최근 한국 탁구 역사를 새롭게 바꾸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아빠보다 낫다는 평가인데 부자 태극마크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초등학교 무대를 평정했던 10살 오준성은 고사리 손으로 아빠 오상은과 복식조를 이뤘습니다. 사실상 은퇴 무대였던 아빠는 힘든 선수의 길을 마무리하는 자신과 뒤를 따르는 자식을 보며 눈물을 쏟았고, 아들은 그런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준성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마운 거랑 좀 미안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시합 하면서도 계속 제 스스로 감정 억제가 좀 안 돼가지고. 용기를 내주는 사람. 저가 아빠 뒤를 따라서 끝까지 탁구를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년, 아빠가 대표팀 감독과 실업팀 코치를 거치는 동안 아들은 주니어 최강으로 자라났고 마침내 성인 무대까지 정복했습니다. 선배들과 계급장을 떼고 맞붙은 대통령기 일반부에서 대담한 플레이로 아시아 챔피언 이상수 등 강호들을 물리쳤습니다. 고등학생으로는 대회 사상 첫 우승. 올 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탈락의 아쉬움도 씻었습니다. 공교롭게 적장으로 상대팀 벤치에 앉았던 오상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함을 나타냈고, 아들은 당찬 목표도 밝혔습니다. 올해 일단 학생 시합은 다 우승할 생각이고,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 등은 따낸 아빠와 똑같은 오른손 쉐이크핸드지만 잠재력과 멘탈은 오히려 낫다는 평가입니다. 오상은 코치가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심리적인 부분 멘탈에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준성이는 좀 제가 보는 거는 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부전자전, 뛰어난 탁구 DNA를 물려받은 오준성은 협회 전폭적인 지원 속에 유럽 주니어 대회를 누비면서 태극마크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의 비는 시간당 10mm 안팎으로 강한 편은 아닌데요. 다만 밤 사이에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져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5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서 남부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남 북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